작가님,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이거 책에도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항상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이따가 또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네. 자산 배분은 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좀 와닿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축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공격수에 해당되는 게 성장주고, 미드필드에서 이제 공을 대주는 게 이제 미드필드에서 배당주가 있어요. 그리고 수비는 채권이고 골키퍼가 금인데,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골을 넣었어. 그럼 당연히 잘한 투자죠. 근데 6골을 내줬다면 당연히 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많이 넣더라도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관중의 입장에서 공격수를 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서 조금 등한시하는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감독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공격수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감독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수비랑 골키퍼, 채권과 금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 이제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격수랑 수비수 이런 식으로 나눌 때 4-4-2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우리도 비중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의 입장으로 바라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 관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주만 투자한다면 나중에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거 왔을 때 꼴을 먹힐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작가님, 또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우리 요즘 보면 뭐 TQQQ 같은 레버리지 종목들,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이후에 그 중장년층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작가님은 이런 레버리지 종목의 장단점, 위험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투자는 하지 않고요. 네네.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엔 내가 방향성을 맞추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면은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 요 3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레버리지는 이 중에서 상승할 때만 수익 내는 구조예요. 하락할 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횡보할 때도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죠, 확률이. 그래서 저는 더 권해드리지 않고, 그럼 왜 횡보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QQQ에 투자하고 TQQQ에 같이 투자했다, 100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QQQ는 이제 80이 되겠죠. 그리고 TQQQ는 3배니까 60%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40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 올라가면은 QQQ는 96까지 올라가요. TQQQ는 60% 오르는 게 64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TQQQ가 거의 본전까지 올라오는데 5% 올렸다. 그럼 101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TQQQ도 5% 오르면은 그게 이제 74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결국에 보면은 QQQ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까지 경험해서 1% 수익 나는 동안에 TQQQ는 같이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마이너스 26%에 머물게 돼요. 이렇게 횡보가 한 번, 두 번 더 이어진다면 마이너스 손실률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횡보하거나 하락했을 때 레버리지 상품은 더 좋지 않아서 내가 상승한다고 베팅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맞추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런 방향성 투자는 그리고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작가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도 저희가 질문했었는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책에 담겨 있나요? 자산 배분에 제가 이제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축구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와닿게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네.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경제 위기가 10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언젠가는 무조건 온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팩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나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암에 걸린다고 봐요. 나중에 무조건 암에 걸려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암에 걸린다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암을 다 치유할 수 있게끔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암보험도 들겠죠. 무조건 암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 암이라는 글자를 경제 위기로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내가 암에 걸린다면은 건강검진도 받고 암보험도 드는데 경제 위기가 올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리밸런싱, 제가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를 비중에 맞게 투자하고 있다면 1년 뒤에 그거에 맞게 동일하게 다시 비중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검진 하듯이 리밸런싱을 하는 거고, 암보험을 든다는 건 채권과 금같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긴 오니까 준비를 해놓자는 개념으로 암보험처럼,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준비하시면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복리로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보험에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 또 이 얘기 질문해 볼게요. 그 책에 실전 투자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실전 투자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셨나요? 책에는 저도 이제 모를 때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12년이 걸렸는데, 네. 여러분은 12년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서 그 12년을 담은 게 요 책이고, 그 안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썼어요. 그 3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가치평가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가치평가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10가지를 딱 보면 돼요. 10가지라고 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R&D 투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지금 1단계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출. 메타 플랫폼의 매출을 보면은 광고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애플의 매출을 보면 아이폰의 비중이 크지만 그거 말고도 맥북도 있고, 그리고 워치도 있고,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을 볼 때 매출을 보면 이 기업이 어디에 어느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당연히 그 매출이 전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좋아야 되고,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좋아야 성장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매출은 느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은 이 기업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배당과 성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R&D 투자금이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R&D 투자금이 는다는 건 성장주에서 봐야 될 항목인데, 애플을 계속 말을 들어볼게요. 애플이 R&D 투자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3년 전에 어딜 투자했나 봤더니 반도체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기업도 인수했고 사람들도 영입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M2라는 괴물칩을 개발해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 어디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장 기업은 이런 측면으로 추가로 더 보면 되고, 배당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돈이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나한테도 배당을 늘려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배당 매력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가지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지금 분기, 전 분기, 다음 분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이 기업을 채택하면 되겠죠. 가치평가를 통해서 기업을 채택하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실제로 매매하는 단계예요. 매매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분기마다 바뀌어요. 실적이 그때마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주가를 보면 1분 1초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다기보단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혹은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하면 가장 좋잖아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걸 보는 지표가 저는 RSI랑 MFI라는 지표를 봐요. 요즘에 보통 MTS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지표긴 하거든요. 그래서 RSI는 30 이하, MFI는 20 이하이면 웬만큼 공포의 사람들이 다 던지는 그 시기예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매수하면은 가장 베스트하고, 근데 이런 게 자주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보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봐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20일 동안에 그 주가의 평균치를 계속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건데, 그거보다 주가가 내려왔다는 건 한 달 평균보다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이라면 한 달 평균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계기인 거죠, 그때가. 그래서 매달 그게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은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저가에 매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기업은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달을 넘어가지 마시고 말일쯤에 맞춰서 매수하고 넘어가고,
매수하고 넘어가고 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까지 했으면 2단계가 끝난 거고, 그냥 매수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세 번째 단계는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건강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비중이 틀어졌는지 확인해서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당연히 1번에서 봤던 그 재무제표 상의 10가지를 다시 보면서 건강한지를 체크하겠죠. 이런 작업을 1, 2, 3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계좌가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단계 요 단계만 터득하고 계속 유지하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방금 되게 좋은 방법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을 그걸 보고 매수하라는 걸 말씀이시죠. 굉장히 그 심플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작가님, 제가 작가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작가님도 ETF 엄청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ETF가 아무래도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투자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그래서 ETF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주로 해주셨나요? 제가 ETF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 지수 추종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좀 식상하다 혹은 질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테마 ETF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인구 변화를 크게 보고 있어요. 인구가 최근에 80억 인구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세계 인구가. 그만큼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대표 주자는 당연히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이 지금 G2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건 당연히 14억 인구죠. 그러면 중국은 이미 컸다고 생각하고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따라잡는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인도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도를 바라봤을 때 인도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ETF가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지수를 넣는 거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인도의 백색 가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어떻게 성장할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수 추종의 ETF에 투자해도 좋고 그 안에서도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해도 좋아요. 그래서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2개의 국가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한 축을 더 봐야 될 건 고령화예요. 고령화 인구가 꽤 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 70대까지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80이 넘었고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령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버 산업은 점점 커질 거예요. 실버 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실버 산업 관련된 서비스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도 요즘에 보면은 폭염, 폭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엄청난 폭염이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죽는 사람도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실내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든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있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는 ICLN이라는 ETF가 있고, 그거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는 전기차가 있겠죠. 당연히 전기차가 요즘에 한두 대, 두 대씩 나오고 있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 가솔린 차를 생산 안 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걸 지지하는 국가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 말은 가솔린은 하향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더 늘어날 거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전기차 관련된 기업 혹은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 힐링 여행자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차이나 전기차잖아요. 차이나 쪽이 침투율이 가장 높아요. 20%가 넘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 아직도 10% 안팎밖에 안 돼요. 그만큼 성장력이 더 남아있는 상태니까 50% 이상 더 넘어갈 거니까 이거는 2030년까지 꾸준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서도 이쪽 바람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 한국에서는 차이나 전기차인데 미국에서는 LIT라는 ETF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